네, 일단 지금 현재는 다 대부분 이 카드를 파란색 이제 세그먼트 돔이 app.js라는 상위 하위로 지금 렌더링 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화면을 보시면 참 화면 너무 작네. 이제 개발자 도구로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에 여러 가지 약간 돔들이 있지만 이제 앱이라는 아이디 클래스 네임은 앱이고 그 돔 하위로 지금 방금 전에 만드신 카드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 클래스 네임이 UI 인버티드 블루 이렇게 텍스트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 네임이 먹으면서 지금 앱 하위 돔으로 이제 방금 만드신 카드 돔이 그려지는 것이 보인다. 이 UI 인버티드 블루라는 명에 따라서 이제 시메틱 UI가 UI 인버티드 블루 세그먼트면 이런 백그라운드에 이런 컬러고 뭐 인버티드 세그먼트면 이런 식으로 CSS는 이제 자동으로 먹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리액트라는 탭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카드라고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HTML 상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컴포넌트를 직접 보고 싶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로 보시면은 개발 툴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대문자에 명명된 앱이라는 컴포넌트 하위로 카드라는 것이 있고 카드 밑에 저희가 방금 만든 카드가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앱 돔 하위로 카드가 잘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거 아직 못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점심시간에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안 되시면 일단은 이제 앞으로도 하시다가 실습 동안에 아마 못 따라가시거나 이제 뭐가 사소하지만 글자 하나 타이핑 실수로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개발자 환경이 제가 실습용으로 조금 더 좀 쉽게 간단한 오타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강하게 그 린트라는 걸 검사하도록 걸려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개발자 프로젝트 할 때는 보통 많이들 적용하는 ES 린트가 걸려 있는데요. ES 린트 때문에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데서 만들어 놓은 어떤 기본적인 그 가이드대로 자바스크립트를 꼭 짜도록 지금 강제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로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면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어도 아마 컴파일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항상 스페이스가 한 줄 있어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잘 안 되는데 왜 컴파일이 안 되지 싶으시면 일단은 또 다른 디렉토리에 그 다음 버전의 태그를 클론 하셔가지고 그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태그 코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안 되시더라도 다음 실습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깃 체크아웃 하신 다음에 그 랩 01 소문자 A 실습이었기 때문에 그 태그로 이동하시면은 또 바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01A로 일단 혹시 작동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체크아웃을 하셔가지고 이동을 해주세요. 지금 잘 작동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이동 안 하셔도 되지만 이미 01A랑 거의 동일한 코드이실 테니까 하지만 작동하시지 않으면 이동해 주시고 불안하셔도 뭐 체크아웃 하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에서 이렇게 01A로 태그를 이동하시면 네, 지금 실습 01A가 완성된 코드가 이제 자동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실습인데요. 이 프롭타입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프롭타입스는 이제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멤버 변수를 스태틱 메서드 쪽에 스태틱 변수에 보면 프롭타입스라고 카멜 케이스로 선언된 변수에는 이제 children이라는 것을 명명하고 이게 프롭타입스의 오브젝트의 is required라고 선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선언의 의미는
이 app.js는 프로퍼티로 children이라는 프로퍼티를 받는다라고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 리액트는 속성 프롭이라고 하는 속성 데이터가 항상 전달되거든요. 그게 전달이 되면 전달이 안 돼야 되는데 전달이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안 쓰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컴포넌트가 반드시 children이라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app.js에 children이 안 들어오면 에러를 발생시키면 코딩하는데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실제 작동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프로타입스는. 이 리액트는 잘 작동하거든요. 있으나 없으나 선언 하나마나. 하지만 디버깅 할 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앞에다가 선언해줍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편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작업이지만 다들 리액트 컴포넌트를 만들 때 미리 앞에 선언해주세요. 그리고 children이라는 이제 속성 값은 app.js에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어 있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app.js는 children이라는 값이 항상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children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react prop types의 일종이기 때문에 prop types.object, 오브젝트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다 라고 선언하고 뒤에 is required라고 선언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안 들어오면 에러를 발생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프롭 타입스를 선언해 주는 게 리액트 컴포넌트 만들 때 거의 명시적인 항상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사실 뭐 작동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선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만든 카드라는 컴포넌트를 그냥 단순히 복사해서 한 줄 더 추가해 보세요. 그리고 뭐 뒤에 속성으로 카드라는 커스텀 태그의 프로퍼티로 이제 타이틀은 뭐 스트링 값으로 웰컴이든 아무 글자를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카드라는 컴포넌트에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선언했거든요.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카드라는 컴포넌트에 지금 app.js 앱에다가는 children이라는 속성이 들어온다고 선언되어 있듯이 카드에도 타이틀이라는 걸 줬으니까 선언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잘 안 보이네. 네, 카드에다가도 마찬가지로 프롭 타입스에다가 타이틀이라고 들어온다고 선언을 해놨죠. 이 의미가 이제 조금 전에 앱에다가 속성어 타이틀을 넣었는데 그것을 받겠다라고 카드에다가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없어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없어도 되는데 있다고 알려줌으로써 향후에 이제 다양한 컴포넌트를 꼭 저희가 작성하지 않거든요. 리액트의 수많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다양한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단지 커스텀 태그로 삽입만 하면 이제 그려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커스텀 태그를 사용할 때 무슨 프로퍼티를 넣어주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컴포넌트를 갖고 오면 오픈소스 열어서 하위에 다양한 로직이 들어가 있는 건 무시하고 이제 프로타입스만 보고 이 프로타입스에 타이틀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스트링으로 넣어주면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작성한 컴포넌트도 오래 지나면 또 무슨 프로퍼티를 넣어줘야 되는지도 헷갈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프로타입스를 앞에다 선언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는 타이틀이라는 걸 받고 싶으니까 프로타입스의 타이틀, 프로타입스의 타입은 스트링이었죠. 방금 앱에다가 타이틀에다가 스트링 값으로 웰컴 이런 걸 썼으니까 스트링 is required 라고 선언해주면 그 카드라는 컴포넌트는 이제 타이틀이라는 스트링 값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is required가 있으니까 이거 카드라는 거 선언할 때 반드시 타이틀을 내려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앱에서 지금 카드를 썼을 때 타이틀을 넣어줬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빼버리면 이러면은 에러가 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전에 카드에 여기다가 타이틀을 이즈 리ኳ이드를 해놨었기 때문에. 이걸 사실 지워주면 에러가 안 납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즈 리ኳ이드를 선언했다면 디폴트 프롭스라는 걸 따로 또 선언해주면 만약에 타이틀이 안 들어오면 디폴트 제목입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틀을 안 넣어주면 이 컴포넌트는 타이틀이라는 속성 값을 자동으로 디폴트 제목입니다라는 스트링 값으로 넣어서 이 컴포넌트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그 컴포넌트에 주입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위 컴포넌트죠. 상위 컴포넌트 앱에서 하위 컴포넌트인 카드에다가 프롭을 내려주는데 프롭을 내려줄 때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프롭 데이터를 관리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카드와 앱을 수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코드량이 많아지는데 일단 별도로 한번 또 새로운 컴포넌트인 버튼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는 방금 전에 만들었던 간단한 컴포넌트인 뭐 카드랑 비슷하게 이제 컴포넌트를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주입받을 프롭 타입스로 원클릭이라는 속성을 내려받겠다고 선언을 하시면 되는데 이 onClick은 이제 스트링이나 오브젝트가 아닌 펑션입니다. 펑션은 FAUNC라고 이제 약간 짧게 쓰는데 이게 리액트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펑션 형태의 onClick을 반드시 내려받아야 되는 버튼 컴포넌트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 만든 onClick이라는 펑션을 이제 이 컴포넌트에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적용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 버튼이라는 돔은 원클릭이라는 기본적인 이제 HTML 이벤트를 작동시키는 속성이죠. 이 부분은 이제 속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HTML에서 클릭을 하면 이 onClick으로 선언된 펑션을 실행해 주죠. 이벤트를 발생시키는데 이 onClick이 일어났을 때 thisProps의 onClick이라는 펑션을 실행시킨다는 의미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켜 주시면 선언해 주시면 이 버튼이라는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면서 주입된 onClick이라는 펑션을 클릭하면 실행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thisProps.onClick이라는 문법이 이제 리액트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게 되는데 props라는 형태로 내려받은 데이터나 펑션이나 모두 그걸 다시 이제 그 컴포넌트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내려주는 건데 그 내려주는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this.props. 이제 타이틀이면 thisprops.title, thisprops.onClick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시면 이 onClick이 이제 이 버튼으로 내려받은 것들을 호출시킵니다. 그래서 버튼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카드로 돌아가서 카드에 보시면 이제 버튼을 만들었으니까 삽입을 했는데요. 삽입을 하면서 onClick이라는 속성에다가 thisChangeColor라는 펑션을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로는 thisChangeColor라는 펑션이 실행되는 것이고요. 이 thisChangeColor는 그냥 그 컴포넌트 내부적으로 제가 만든 커스텀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change color라는 펑션을 보시면 이제 클릭하면 일단 콘솔 로그로 잘 클릭했다라는 걸 찍어주고요. 콘솔 로그에. 그리고 별도로 thisState라는 것을 실행합니다. thisState는 무엇인지는 다시 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보면 저희가 props라는 걸 통해서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의 데이터를 하위로 내려주는 것처럼 무조건 데이터는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줄 수만 있느냐 보면 그렇지 않고 그 컴포넌트에서 내부적으로 다뤄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컴포넌트 내부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는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스테이트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컴포넌트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의 컬러라는 스테이트는 블루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제 디스 스테이트 블루, 아니 디스 스테이트 컬러라고 호출하면 그게 블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디스 스테이트 컬러라고 하면 이제 사실 블루라는 텍스트이거든요. 지금 디스 플러스 타이틀이라고 쓴 부분이 아까 app.js에서 타이틀이라고 선언한 그 텍스트가 요 것들이 내려와서 이 카드에서 내려와서 쭉 디스 플러스 타이틀로 해서 여기 타이틀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는 스테이트대로 컬러가 보이게 되는데 이 스테이트는 컴포넌트 내부적으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액트는 프롭스를 절대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막아놨고요. 그래서 프롭스는 그냥 상에서 내려주는 걸 그대로 활용할 수만 있는데 스테이트는 우리 컴포넌트 내부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고 이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테이트를 직접 변경시켜주는 게 아닌 dis.setState라는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통해서만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s.setState를 지금 컬러라고 명명한 이 컬러 값을 블루가 아닌 그린으로 바꾸겠다. 스트링 값을. 네, 그렇게 선언하면 지금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하위 컴포넌트의 버튼에서 이벤트가 발생시켜서 상위 컴포넌트에 있는 디스 체인지 컬러가 실행되고 이때 디스 셋 스테이트가 변경되면서 이 카드 컴포넌트에 있는 스테이트에 있는 밸류가 그린에서 블루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니 블루에서 그린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작동 과정으로 지금 props라는 데이터와 state라는 데이터를 이제 카드라는 컴포넌트에서 관리하는 과정을 지금 컴포넌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한 부분은 이제 리액트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데 클래스 네임스라는 부분에 지금 클래스 네임스라는 원래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었던 시메틱 UI 스트링 값을 이제 펑션 안으로 넣었거든요. 이 클래스 네임스라는 펑션은 위에서 이제 임포트를 시켰는데 라이브러리 클래스 네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스트링 값을 저희가 이제 약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스트링 관리해주는 라이브러리인데 여기 클래스 네임스 안에 여러 개의 변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스트링 값을. 근데 클래스 네임을 과거에 이제 직접 선언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또 추가 어떤 다른 스트링을 넣고 싶으면 뭐 스트링 플러스 스트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선언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뭐 스페이스를 빼먹을 수도 있고 중복된 스트링 값이 들어오면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 네임스라는 펑션을 통하면 스트링을 자기가 잘 이제 CSX 셀렉팅하기 편한 클래스 네임 형태로 잘 정리해 줍니다. 스페이스 같은 걸 신경 안 써도. 그래서 보통 클래스 선언할 때 클래스 네임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워낙 많이 사용해서 사실 리액트에서 직접 제공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시 사라졌는데 그래서 현재는 이제 클래스 네임스라는 걸 통해서 UI inverted padded 아까 전에까지만 여기 블루가 있었죠. 블루 색깔이라고. 그렇지만 그거를 여기 뒤로 이제 스테이트로 저희가 이제 스트링 블루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빼서 이 펑션 내에 넣어주면 방금 전에 원래 스트링 값이었던 UI inverted blue padded 텍스트 그 스트링의 방안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방금 전에 블루 카드 형태 그대로 그려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카드는 여기는 뭐가 많이 변한 것 같지만 방금 전에 있던 카드 컴포넌트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단지 이 타이틀이 직접 썼던 타이틀 스트링이 아닌 상위에서 그려지는 변수가 들어와서 여기 제목이 써지고 네, 약간 버튼이라는 컴포넌트 삽입했다. 그 정도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약간 변경된 카드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 시간 동안 잠깐 카드를 이렇게 변경을 해보시고 버튼 만드시고 다시 카드에 넣고 다시 앱에서 그 카드를 한번 넣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버튼 클릭하시면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실 수 있으시죠? 사실 코딩 안 하셔도 방금 설명을 통해서 예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그린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다시 원래는 안 됩니다. 현재는. 혹시 여기까지 다 보신 분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5분 동안 시간 드리고 다음 실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에서 약간의 그 처리 방법 설명드릴게요. 지금 ESLint가 스페이스나 이런 간격 같은 걸 굉장히 강하게 아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대괄호 앞에는 항상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대괄호 끝날 때도 지금 요 글자 사이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페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끝난 다음에 스페이스는 항상 없어야 된다는 것. 여기서 스페이스가 있어도 현재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뭐 컬리 브라이스가 뭐 이렇게 한다면서 컴파일이 안 되시면 스페이스를 항상 주의해서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시면 이제 체크아웃을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저는 이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문법 잘 쓴 거 있으면 갖다 해서 붙여넣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다 쓰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데 이제 코드를 실습 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고 실제 타이핑 하시다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는 01B까지는 직접 타이핑해 보셔도 되지만 지금부터 타이핑할 게 굉장히 많아서 디렉토리에다 꼭 클론을 하셔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잘 작동한 코드를 붙여 넣으시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 작성하는 게 더 좋지만 시간 관계상 안 되는 부분들은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아마 따라오시기 수월할 것 같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녹색 카드를 보셨나요? 녹색 카드를 보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그래도 많이들 너무 안 되시면 일단 체크아웃으로 이제 랩 01B 소문자 B로 체크아웃을 해주시면서 소스를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잘 뜨는지라도 확인해 주세요. 직접 다 작성하시다 보면 아마 버그 에러 이렇게 좀 나올 텐데 이렇게 깃을 이제 업데이트 하시면 다시 잘 작동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 되시면은 코드를 업데이트 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작성됐는지는 이제 다시 직접 천천히 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 01B 태그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제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신기한 것이 사실 여기서 리액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change color라는 펑션이 실행되면서 set state를 통해서 컬러의 값을 state를 변경을 했거든요. 그럼 컬러 스테이트가 변경되면 지금 하위에 저희가 랜덤 메소드에 선언되어 있는 this state 컬러가 자동으로 텍스트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들어가야 되는 밸류 값이 바뀌자마자 다시 이 카드가 렌더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바뀐 것인데 저희는 그냥 셋 스테이트로 밸류 값만 바뀌었을 뿐인데 여기 렌더링이 다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게 리액트가 단지 선언적으로 특정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특정 데이터에 따라서 어떻게 그려져라 라고 선언한 것으로만으로도 우리가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그에 맞게 그려져야 될 것들이 자동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뭔가 UI를 변경시키거나 할 때 과거에는 기존에 그려진 게 변경시키고 싶으면 그것을 다시 가져다가 어떤 식으로든 매니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리액트는 그냥 특정 어떤 스테이트, 어떤 데이터, 어떤 프롭스가 들어올 때 그에 맞게 어떻게 그려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면 그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게 리액트에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심플하게 새롭게 렌더링이 된다는 것이 기존에 있는 UI 처리 방법과 차별화된 현재 리액터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약간의 이론적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리액트가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잘 정의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주입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설명을 드렸듯 프롭스, 속성을 통해서 상위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내려주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그 컴포넌트에 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컴포넌트 내부적으로 스테이트를 선언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프롭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오는 것, 그리고 스테이트 이 두 가지만 관리하면 사실 리액트는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속성은 예를 들어 유저 프로파일이라는 저희가 컴포넌트를 만들었다고 치면 유저 프로파일이 어떻게 컴포넌트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유저 데이터를 가지고 그려서 유저 프로파일 객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 유저가 아바타도 보일 수도 있고 클릭하면 그 유저 화면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한 유저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컴포너가 됐는지 모르지만 만들었다고 치면 이제 프롭스로 위에서는 유저 데이터만 넣어주면 그 유저 프로파일이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액트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어서 그런 복잡한 라이브러리 내부적으로 몰라도 이렇게 프롭스만 잘 따라가면 쉽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롭스를 통한 데이터를 주입시킨 방법. 이것은 유저 프로파일 내부적으로는 절대 그 데이터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위에서 내려주는 게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그려질지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내부적으로 그 데이터를 직접 핸들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테이트는 이제 컴포넌트 내부적으로 스테이트를 정의하고 새 스테이트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서 스테이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별개의 얘기인데 스테이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스테이트가 방금 얘기한 프롭스도 포괄적으로 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지금 화면 상태, 지금 제가 마우스를 오버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URL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 분야에서 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리덕스로 넘어가면 리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의 데이터 전체를 그냥 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서 그때 상황에 맞게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리액트 내에서의 스테이트는 컴포넌트 내부에서 관리한 스테이트라는 것을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액트는 다음과 같이 트리 형태로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로 계속 프롭스 데이터를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롭스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은 보통 제일 이제 프롭스를 내려주는 상위 컴포넌트는 에서 내려줄 때 그 값이 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롭스로 받았지만 사실은 상위 컴포넌트에게는 스테이트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카드에서 버튼에다가 온클릭이라는 이제 펑션을 내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온클릭은 내부적으로는 그냥 스태틱하게 선언하는 거였고 그걸 만약 데이터라고 치면 스테이트였을 수도 있겠죠. 스테이트 컬러를 하위로 내려주면 하위 입장에서는 프롭스지만 상위 컴포넌트 입장에서 스테이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프롭스는 최상위 컴포넌트에게는 스테이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해져 있는 데이터가 아닌 계속 변경되어야 되는 데이터면 제일 최상위 컴포넌트에서 스테이트로 선언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하위로 내려가면서 프롭스로서 전달돼서 이제 렌더링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하위 컴포넌트에게 많이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서 어플리케이션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스테이트는 모아서 최상위 컴포넌트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단순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는 되도록이면은 많이 쓰지 않고 되도록 하위 컴포넌트는 프롭스를 받아서 어떻게 그릴지만 선언하고 스테이트는 가장 상위에서 랩핑해주는 역할만 해주는 컴포넌트 같은 데서 쓰는 형태로 구조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잠시 후에 리덕스로 넘어가게 되면 스테이트도 결국에는 데이터인데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뷰하고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덕스 스테이트라고 부를 이유는 스토어에다가 스테이트를 다 떼버리고요. 그래서 리액트 내부적으로 스테이트 관리를 거의 안 하는 식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테이트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스테이트는 안 쓰고 프롭스로만 데이터를 전달해서 컴포넌트를 개발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화면을 보시면 그 아까 전에 리덕스나 전체 어플리케이션에서 유니디렉셔널 데이터 플로우라고 했는데 리액트 역시 상위에서 하위로만 데이터가 내려가지 하위에서 절대 상위로 데이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내려주고 있는 유니디렉셔널 데이터 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구조가 데이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디버깅하기 쉬운 단순한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역시 이제 몰라도 리액트를 개발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지만 물론 이제 나중에 복잡하게 개발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해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가 바뀌는 순간 그 그림이 바뀌느냐 우리가 보이는 브라우저 상에서 보이는 부분들이 어떻게 업데이트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한 그림인데요. 그 돔 트리가 있으면 그 돔 트리에는 스테이트 여기서 셋 스테이트라고 표현했는데 셋 스테이트를 하든 아니면 상위에서 리덕스면 이제 바깥에 있는 데이터가 주입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그 데이터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스테이트나 프롭스가 변하게 되면 그 돔은 이제 더티라고 표현되는 변경되어야 되는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변경되어야 되는 컴포넌트 이하 하위로 있는 컴포넌트들도 그 데이터를 이어서 받아가지고 렌더링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액트는 그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들까지 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쳐야 될 컴포넌트들을 보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최상위 컴포넌트가 뭐가 데이터가 하나 변하면은 전체가 다시 다 그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이 그리는 작업이 브라우저에서 결국에 다 리프레시 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들어가는 작업이라서 실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돔 트리는 그 브라우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돔 트리가 아닙니다. jQuery로 셀러팅하고 이런 돔 트리가 아니고 리액트에서만 처리하는 버추얼 돔이라는 형태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변수만 관리하고 있는 단순한 객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객체 형태와 그리고 지금 현재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도 이 가상 돔이 실제로 리얼 돔으로 변환해서 그려진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브라우저 상에 보이고 있는 버추얼 돔과 업데이트돼서 앞으로 변해야 될 버추얼 돔 트리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 연산자를 돌립니다. 그래서 변경되어야 될 돔들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딱 변경된 돔만 리얼 돔으로 다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변경된 데이터만 브라우저 상에서 다시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 것 같지만 왜냐하면 리액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하나의 데이터만 변경돼도 다시 다 렌더링을 해야 돼서 업데이트 주기가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계속 돌아가면 너무 브라우저에 부하가 되기 때문에 버추얼 돔이라는 걸 통해서 디프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된 차별 차이점을 찾아내고 차이가 있는 부분만 업데이트 친다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만 변하면 실제로 또 업데이트 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는
여기 있는 돔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주기가 있어서 전체 주기 하나 변경된 것들을 큐에다 넣고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버추얼 돔을 만듭니다. 그런 구조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일단은 버추얼 돔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잠시 후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설명드릴 건데 그때 이 돔은 어떤 식으로 프롭스가 내려오든 무조건 다시 업데이트하지 마라 라는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돔들과 그 돔 이하는 또 다시 리프레시가 되지 않거든요. 물론 그것은 조심해서 써야겠죠. 변해야 되는 컴포넌트인데 반드시 안 변하게 막는 거니까. 근데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이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리액트 컴포넌트를 업데이트하는 걸 코딩상으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면 실제 리액트가 굉장히 데이터가 변함에도 빠르게 화면상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관리 방식을 혹자는 이제 저희 기세에 많이 익숙한데 기처럼 버전 컨트롤을 해주는 도움을 위해서 해주는 게 리액트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지루한 제일 하지만 리액트에서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외워야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프스하고 스테이트를 통해서 데이터가 변하면 방금 전에는 그냥 렌더링에서 바로 변경된 걸 바로 그려졌는데 사실은 데이터가 변하면 그 변한 것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쳐야 되는지 아니면은 과거 것과 비교해서 실제로 그려져야 되는 데이터를 좀 다르게 처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처리 프로세스하고 스테이트를 처리하는 방법이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라는 것을 리액트가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디스 프로스, 디스 스테이트 이 두 개로 현재의 데이터를 리액트 컴포넌트 내에서 처리하는데 디스로 처리하기 전에 뭔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나 하면 다음에 들어온 프로퍼티 속성값과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를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는 그 안에 입장값으로 previous props, previous state 또는 next props, next state 이런 입장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에서 그 지금 현재 props와 과거 props를 비교한다거나 앞으로 새롭게 들어서 방금 주입된 props와 지금 현재 브라우저 상에서 보이고 있는 어떤 데이터를 비교하는 이런 식의 작업들을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돔이 실제로 아예 그 상위 돔에서 새롭게 그려지는 경우 새롭게 그려지면 그 컴포넌트가 마운팅 된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밑에 새롭게 붙었다. 그래서 마운팅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마운팅된 브라우저 상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프로스 데이터가 변경되는 상황을 속성 변경 상태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가 돌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데 스테이트가 변경돼도 상태 변경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도움이 더 이상 그려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떼지는 순간에 언마운팅 주기가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네 가지 라이프 사이클 종류가 있고 발생시킬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 발생하는 원인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마운팅인데요. 딱 한 번만 호출되는 메소드, 이 메소드들이 선언되면 그 컴포넌트가 마운팅되는 순간 방금 위에 선언한 대로 차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하나의 예시로 지금 다음 실습에서 작성해야 되는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 일부인데요. 이제 카드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 윌 마운트라는
메서드를 선언했고 component will receive props라는 메서드를 선언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리액트에서 이렇게 선언해두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두면 will mount라고 선언해두면 이 카드가 처음 app.js에서 카드를 마운팅할 때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을 한번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component will receive props는 props가 들어온 상태에서 새로운 props가 들어오면 그때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실행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하게 되고요. 어떤 라이프 메소드에 따라서 next props가 들어오는 게 있고 next props와 next state가 같이 들어오는 게 있고 previous가 들어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라이프 메소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시면 외우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먼저 get default props라는 메서드는 사실상 안 쓰일 수 있는 게 저희가 이미 아까 default props를 선언하는 방법을 스태틱으로 선언해 봤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get initial state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스테이트를 정해서 initial state를 그냥 정의하면 되니까 life cycle 메서드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위에 두 가지 메서드가 자동으로 해서 props와 스테이트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component will mount라는 메서드가 실행됩니다. 이 마운 아직은 이제 브라우저상에 이 컴포넌트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처리할래? 뭐 약간은 데이터를 바꿔서 처리하고 싶거나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컴포넌트는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가 없으면 다시 리퀘스트를 쏴라. 그래서 일단 그려질 때는 로딩으로 그려지고 리퀘스트를 다시 쏴서 다시 새롭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화면이 그려지겠죠. 뭐 이런 컴포넌트 will mount는 그 마운트한테 필요한 props가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실행하게 하거나 이럴 때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주기가 끝나면 렌더링을 되겠죠. 브라우저상에서 그 컴포넌트가 그려집니다. 이미 보여지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잘 화면상이 보이게 되자마자 component did moun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뭔가를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did mount 넣으면 이제 새로 렌더링이 되자마자 살짝 애니메이션을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날 수 있겠죠. 네. 약간 복잡한 게 이제 속성 변경에 따른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들인데요. component will receive props라는 것이 제일 먼저 이제 props가 변경되면 실행이 됩니다. 이때는 next props가 들어오게 되고요. next props가 들어와서 이 props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그리고 props가 들어온 다음에 그 props에 따라서 state를 변경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게 되면 state가 변경되는 순간 다시 또 라이프 사이클이 또 돌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돌게 됐을 때 또 잘못하면은 계속 무한주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rops가 변경됐다고 해서 state를 변경하는 게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props에 따라서 state를 변경하고 싶다면 지금 component will receive props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thisset state를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에 쓰고 싶다면 component will receive props에서 써야 합니다. 그 외에는 거의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용도입니다. 거의 component will receive props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hould component updat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가 이제 next props하고 next state가 오게 되고요. 이제 next props와 next state를 가지고 이 컴포넌트를 업데이트 칠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return 값과 true, false만 가능하고요. return으로 false를 주면 이 컴포넌트는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그래서 should component update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냥 return false라고 선언해 놓으면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다 무시하고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한 번 그려진 이후에 변화가 없는 컴포넌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should component update는 실제로 직접 구성해서 자기가 짠다기보다 어떤 식으로든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체크하게 해주면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가 알아서 이거는 효율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될지 말할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이런 메소드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실제로는 직접 작성은 잘 안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메소드가 component will update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가 실행되면
이제 넥스트 프롭스하고 넥스트 스테이트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까 뭐 이런 걸 결정하고, 그다음에 렌더링을 대고, 렌더 이후에 이제 방금 전에 마운팅된 것처럼 잘 그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반영돼서 렌더링이 됐으니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하고 싶으면 컴포넌트 있는 업데이트에 선언을 하면 됩니다. 네. 스테이트 변경은 방금 전에 속성 변경하고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가 거의 동일한데요. 이제 컴포넌트 will receive props만 없죠. 나머지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언마운팅도 역시 굉장히 단순하게, 단지 이제 곧 언마운트 될 건데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 처리하는 건데, 이 역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고요. 뭐 타임 인터벌 같은 걸 선언하거나 해서 프로세스가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 컴포넌트가 죽으면 그 컴포넌트와 함께 메모리에 상주되어 있는 이제 타임 인터벌을 죽여야 되겠죠? 뭐 그런 용도 정도로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언마운트 되기 전에 살짝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 싶은데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선언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방금 얘기했던 것들 또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마운트 과정에서의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는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 다 설명드렸고요. 거의 리액트에 대한 이론적인 걸 다 설명드린 거거든요. 이제 프롭스 스테이트를 내려서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렌더링 할 것인지가 리액트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거의 리액트 자체에 대한 이론은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를 한번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제로 만든 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 실습인데요. 리액트에 관련된 지금 이제 만드실 실습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뭐 색깔이 이렇게 변했죠. 다시 변하는데 아래 카드만 살짝 다르게 변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과정인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금 방금 만들었던 버튼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에 있는 내려준 펑션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는 계속 재활용이 가능하겠죠. 그 앱에다가 방금 원래 카드에다가 만들었던 스테이트를 다 상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로 관리하던 그 지금 컬러라는 텍스트 밸류를 개별 카드에서 각자 갖고 있었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한번 공동 컬러로 내려주는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앱 상위에다가 스테이트를 만드시고 체인지 컬러 펑션을 만드시고 카드에다 각각 체인지 컬러를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에서 앱에서 보시면 카드라는 것을 3개로 삽입했고요. 3개를 삽입할 때 뭐 타이틀이야 있으면 없으면 중요한 건 아니고, 컬러를 내려주고요. 컬러는 공통적으로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체인지 컬러도 역시 만들어서 내려주시면 되고, 세 번째 카드만 특별하게 카드2라는 속성에다가 텍스트로 블랙이라고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주시고, 체인지 컬러가 약간 바뀌었는데, 체인지 컬러는 지금 이제 클릭할 때마다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디스 스테이트 컬러가 현재
그린이 아니면 그린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블루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체인지 컬러 원래 카드 컴포넌트 안에 있었던 펑션과 거의 비슷한데 클릭 한 번 하면 그린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클릭하면 다시 블루로 바뀌고 블루 바뀌면 다시 클릭하면 다시 그린으로 바뀌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연히 리액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앱에서 지금 내려주고 있으니까 앱 쪽에 스테이트라는 값을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앱에서 내려주는 프롭스, 지금 내려받는 프롭스가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앱에 지금 내려받고 있는 프롭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스테이트는 지금 방금 제가 선언한 컬러가 있는데 블루로 디폴트로 되어 있지만 하나만 클릭하면 그린으로 바뀌겠죠. 뭘 클릭해도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제일 상위에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를 때마다 컬러, 블루로 계속 바뀌는 과정이 체인지 컬러에 선언되어 있고 이게 지금 아래로 해서 버튼까지 주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여기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 각각에 대해서도 보시면 이제 컬러를 주입받아서 프롭스 컬러가 블루고 스테이트로 컬러가 지금 얘는 없는데 다시 버튼을 보시면 버튼 원클릭이 지금 주입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중요한데요. 카드는 지금 방금 전에 앱에서 타이틀 속성, 컬러, 컬러2는 세 번째 카드만 주고 있기 때문에 is required가 빠진 상태로 프롭 타입이 선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인지 컬러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내부적으로도 스테이트를 선언했는데 스테이트는 일단 널로 했습니다. 컬러라는 값을. 왜냐면 뭐 어차피 상위에서 또 내려주는 디스 프롭스 컬러를 쓰면 되기 때문에 디스 스테이트 컬러는 디폴트로는 널로 초기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일단 제외하고요. 이 문법은 이제 ES6 문법을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할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if문을 그냥 사망법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this state color 물음표면 if 지금 this state color가 있냐 이게 이제 단순히 이렇게만 표현하면 유무를 검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this state의 컬러 값이 undefined나 null이 아닌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면 이게 yes or no거든요. 그래서 this state 컬러가 있으면 그 this state 컬러를 컬러라는 변수에다 넣어라. 만약에 없으면 this props 컬러를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state가 이니셜로 null이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null이면 컬러 값을 변수에다가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state 컬러가 null이라서 this props 컬러가 컬러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 컬러가 여기에서 다시 들어가니까 방금 전에 카드랑 거의 동일하게 그려지는 것이죠. 근데 스테이트 컬러가 만약 생기면 그 컴포넌트만의 컬러가 생기면 그 컬러가 주입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위 앱에서 준 컬러가 이 카드 안에 주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프 사이클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일단 윌 마운트면 처음에 컴포넌트가 그려질 때 컬러가 블루이면서 블루죠. 지금 현재 블루면서 동시에 컬러2가 역시 존재하면 세 번째 카드만 지금 컬러2 속성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컬러 속성 값이 들어왔기 때문에 set state를 하는데 컬러를 핑크로 그려라 라고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앱에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블루가 그려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 컬러는 컬러2가 블랙으로 들어왔지만 어쨌든 여기서 의미는 블랙이 아닌 들어왔으면 스테이트는 컬러를 핑크로 바꿔라 라고 해놨으니까 처음 그려질 때는 블루였다가 얘만 핑크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프롭스가 새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린이라는 값이 들어오겠죠.
그럼 컴포넌트 윌 리시브 프로스에 넥스트 프로스가 그린 값이라는 그린 스트링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하게 되는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으로 컬럼 2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역시 컴포넌트 윌 리시브 프로스도 지금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구도 그렇고 이 문구도 그렇고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카드는 기존하고 그냥 별 다른 게 없고요. 지금 방금 전 실습하고 똑같은데 세 번째 카드만 특이하게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가 돌면서 처음에 컬러가 핑크로 바뀌었고 또 새롭게 그린이 들어오면 그린이 들어온 거에 따라서 이제 컬러 2인 블랙이 스테이트로 먹거나 아니면 그냥 프로스로 들어온 게 다시 들어가거나 하는 식으로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선언해 놓으면 엑스 프로스가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세 번째 카드만 블랙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블루로 냈다가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 되게 단순한 컬러가 바뀌는 구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카드가 바뀌는 것을 컴포넌트 윌 리시브 플러스와 윌 마운트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를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이것으로서 리액트에 대한 거의 모든 이론적인 것은 끝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왔는데요. 점심시간 점심 드시면서 실습 코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좀 여유있게 실습 시간도 드리고 점심도 드셔야 되니까 1시간 드리면 되겠죠? 네, 1시 반에 랩 02와 함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